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금요일 날 저녁에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그죠? 네. 네, 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상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콘텐츠 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누군가 앞에서 제 소개를 할 때는 이야기를 듣고 쓰고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작가로 활동한 지는 뭐 한 오래된 것 같아요. 제일 오래된 것 같고요. 20여 년이 훌쩍 넘었고요. 그 다음에 한 40대 초반쯤에 심리대학원에 가서 상담을 공부해서 상담자가 된 지 올해 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고 왜 상담에서 감정이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저자분들을 만나고 또 내담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그냥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 사실 대화를 잘하고 뭔가 소통이 된다라는 게 의식적으로 말만 주고받거나 생각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정서가 교환이 되어야 소통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과 소통을 할 때도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타인과 소통을 할 때도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귀를 기울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게 뭘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게 사실을 확언하거나 팩트를 체크하거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가? 그 사람의 마음 결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좋은 관계에서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듣는 귀를 갖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듣는 귀라는 건요, 사실은 뭐에 귀를 기울이는 거냐면 감정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가 감정,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잘 다루고 내 안에 있는 감정에 귀를 기울여서 소통을 할 때 굉장히 유익함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뭐 내가 이런 거 느끼고 있지 이런 걸 떠나서 실제로 현실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더라 이런 발견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너로 산다라는 거를 요즘에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심리상담자는 사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죠.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을 분석하고 해석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굿 리스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를 들어야 될까? 감정을 듣는 것이 전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감정을 다룰 때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자극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냥 화가 나. 이런 게 이제 자동 반응이죠. 또는 내가 뭐 나의 무력감이나 열등감을 건드리는 말을 딱 들었거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바로 우울해. 이런 거 자동 반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보이는가 이거 패턴을 알면 좀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느끼는 건 반응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별로 죄가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고요. 어떤 감정을 잘 느껴도 좋은데 이제 문제는 그 패턴이 골이 생겨가지고 내가 느끼던 대로만 느껴서 그게 이제 확대가 되거나 과도하게 느껴지거나 그냥 요만큼 느껴도 되는 거를 이만큼 느끼게 되거나 적절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또 하나 이제 관계에서 감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표현의 방식을 터트리거나 억압하거나 표출하거나 타인을 비난하거나 이런 형태로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내 감정은 내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책임을 잘 질 때도 있고 책임을 잘 못 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자기 감정을 좀 잘 추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상황일 때 감정을 폭발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하게 되죠. 근데 그 전가의 대상이 대부분 누굴까요? 가족, 애인,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 만만한 사람, 약자에게 흐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강자에게 내 감정을 함부로 잘 터뜨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내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고객이 왔는데 계속 나를 좀 거슬리게 한다고 대놓고 뭐 화를 내진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수습하고 비즈니스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집에 가면 그 비즈니스 대상보다 훨씬 중요한 가족한테는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쉽게 터뜨리게 될까? 굉장히 고민이죠. 그만큼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고 선택하는 일이 참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제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감정을 잘 참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또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관계가 나빠진다. 또는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것이고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감정적인 사람은 성찰 능력이 부족하다. 감정은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해서 신뢰하기 어렵다. 부정적인 감정은 나쁘고 해로운 것이다. 감정을 누르면 저절로 사라진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꼭 맞는 말도 아닌 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감정을 참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관계가 나빠진다. 싸울 땐 싸워야 되죠. 저는 건강한 커플, 건강한 부부관계가 부부싸움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부부 상담을 놓은 그 한 결혼 5년 차 7년 차 되신 분들이 최근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심각한 커플이 또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연애를 하는 젊은 커플이 와서 싸움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마음속으로 걱정하죠. 또 심각한 커플이 찾아왔구나. 싸움을 한다는 건요, 사실은 상대를 좀 신뢰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내가 신뢰하는 사람과 특히 뭐 커플이나 부부관계에서 싸움을 못 한다라는 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고 있는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참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맞아요. 억울함. 우리가 억울함을 품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감정 중에서 사람을 참 피폐하게 만드는 감정이 억울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억울함의 종류가 되게 많죠.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도 억울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변고를 당했을 때도 굉장히 억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의지적으로 참는 거를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해도 굉장히 억울해집니다. 근데 이 억울함은 뭐를 소진시키냐면 우리 안에 있는 관대함과 사랑과 너그러움과 좋은 감정들을 좀 납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근데 감정 중에서도 솔직하게 표현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참는 거를 선택했을 때 길게 보면은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근데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정도의 문제지 관계가 나빠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믿고요, 내가 이렇게 느껴 아이 메시지로 전달하면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죠. 갈등이 생겼을 때 나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했을 때 관계가 깊어지는 거를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거고 미성숙함을 드러낸다. 보통 남성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 내담자 중에 40대 후반에 중년 남성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관계 패턴을 가만히 탐색하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수직 관계예요. 이기고 지는 것만 있어, 상대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 부인의 하소연을 또 나중에 들어보니 뭐 하나를 자기가 이기려고 든다. 자꾸 팩트 체크하고 내가 판사랑 사는 건지 남편이랑 사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이제 어린 시절을 탐색하다 보니까 감정을 드러냈을 때 번번이 이제 아버지한테 남자가 하는 말로 시작해서 울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약해 빠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한 것이고 내가 못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건 굉장히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사람은 성찰 능력이 부족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감정 자체를 민감하게 인지하는 사람은요, 성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성찰 능력이 조금 더 높아지죠. 감정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느끼면. 그다음에 감정은 변덕스럽고 무쌍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5분 전에는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5분에 웃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쳐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미친 인간이 이어서 5분 전에 웃었다가 5분에 울었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은 변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도 하는데,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감정의 변화 자체에만 집중을 하면 그렇지만 그 감정이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더 큰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번 우울했는데 계속 우울해.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감정은 변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울하고 화가 나고 힘들어도 내 상태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감정은 변하는 게 맞다. 또 부정적인 감정은 나쁘고 해로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 나쁜 감정이라고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니까요. 근데 필요한 감정이에요. 분노 필요하죠. 분노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의 의연함을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분노는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감정 중에 하나고 느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신의 삶을 힘차게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분노를 많이 참으면요, 그게 이제 우울이 되죠. 왜냐하면 분노라는 감정은 밖으로 발산하는 감정인데 가야 할 대상에게 가지 못했을 때 이 화살표가 내면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울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어떤 욕구가 좌절되어서 많이 우울한가, 내가 뭐를 많이 참고 있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감정입니다. 나쁘고 해로운 것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정말 중요하죠. 감정을 누르면 저절로 사라진다. 사라질까요?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지죠.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내면,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례 중에 하나가 감정을 억누르고 10년, 20년 참고 살았다가 나중에 빵 터지는 경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감정이요. 내가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대상한테 표현을 하면 그나마 건강한데 굉장히 엉뚱한 데 가서 터져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라는 표현처럼 약자에게 터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를 좀 받아줄 사람.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감정에 대한 이해와 오해가 있는데, 감정은 우리 안에 속하는 것이고 나의 자산이고 감정이 살아있을 때 굉장히 생생한 사람이 됩니다. 감정을 억압하면요, 기본적으로 인상이 어떠냐면 생생하게 좀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디가 희마리가 없다 그래야 되나? 맥이 풀린 것 같다 그래야 되나? 회색 인간, 종이장 같은 그런 얇은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감정에 당당하고 이 풍성하게 느끼는 사람은요, 어딜 가나 입체적인 사람처럼 느껴져요. 자기의 공간감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정말 매력적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컵 안에 물을 팍 떨어뜨렸을 때 어떤 거는 담아지고 어떤 거는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처럼 사실 감정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극을 받았을 때 이런 감정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거,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자주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신가요? 어느 분이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나는 요즘에 이런 감정을 좀 자주 느낀다. 자, 불과 한 달 전까지 예비 부부였는데 신혼 부부가 되어서 돌아와서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고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감정 느끼죠, 그죠? 근데 행복감을 느낄 때는요, 뭐 그냥 먹는 것도 없고 뭐 그런데 그냥 좋잖아요, 그죠? 이 행복감. 근데 제가 늘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행복감을 느끼는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인생의 목표를,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지는 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행불행이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나 기본이거든요. 근데 내가 행복감 자체가 목적이 되면 행복감에 붙잡혀요.
행복감을 누리는 게 아니라 행복에 붙잡혀서 행복감을 자꾸 맛보려고 행복감만 쫓아다니는 어떤 일련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불행이 오면 너무 불행해요. 행복을 알잖아, 내가. 원래 아는 맛이 더 무섭잖아요. 너무 불행해. 그래서 이 불행을 막 피하려고 또 행복을 막 찾아. 그럼 내가 경험해야 되는 모든 것들, 사실 행이냐 불행이냐라는 건 경험하면 지나가는 건데, 경험을 통해서 통과하지를 못하고 어느 한 지점에 붙박혀서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면 행복하지, 참 좋다, 현재를 누리고 또 지나가죠. 네, 좋습니다. 행복감. 또 어떤 감정 느끼세요? 불안함. 예, 아마 좀 다루기 힘든 감정이고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 불안인 것 같아요. 불안감. 그러서부터 이제 살짝 그때 약간 멘붕이 오더라고요. 실제로 진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어쨌거나 안고 있으면 불안이 더 커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내가 너무 초보고 첫 번째 책을 내는 듣보잡 작가인데 과연 내 이름 석자를 보고 그냥 일반 분들이 누가 오실까라는 걱정을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저의 인생의 든든한 울타리와 같은 두 언니가 휴대폰을 딱 짚더니 자, 신청할게 하더니 바로 거기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막 넣고 강연에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근데 불안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져요. 그 정도로는 사라질 불안이 아니에요. 왜? 제 안에 있는 불안의 역사가 얼마나 길고 강대한지 저는 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정신 차렸죠. 정신 차리고 내가 뭐가 자극이 됐을까 곰곰이 내면 탐색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근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제 불안의 단추를 누르는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 열등감과 무능력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열심히 즐겁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을 어딘가에서 열등감과 무능력감의 지뢰를 딱 밟잖아요. 또는 누군가 나를 자극하면 순식간에 불안의 뒷골목으로 끌려가서 행렬병자로 죽을 것만 같은 네, 그런 불안을 느낍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 불안이 있는지. 근데 정말 그래요. 제 머릿속에서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져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닌데 사실은 망상이고 환상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제 마음 극장에서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덮치면서 불안을 증폭시키고 난리가 났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 떴을 때 그 불안이 어떻게 증폭되는지 내면의 프로세스를 알면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열등감. 이 열등감은 저의 컴플렉스이기도 할 거고 또 그 무능력하다라는 이야기 그거는 또 얘 지뢰밭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밟고 살고 있는데도 잘 안 없어져요. 그냥 예전에 비하면 제가 그거를 조금 더 능숙하게 다룰 줄 알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거를 완전히 없애버렸거나 불안을 제거했다 이렇게는 말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이런 거죠. 나는 뭐가 자극될 때 뭐를 느낀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유는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기를 하지 않으면요. 불안과 하나가 되어서 그냥 돌아칩니다. 불안과 떡이 되죠. 그런데 내가 뭐가 자극이 될 때 뭐를 느끼는구나 라고 하면 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화가 됩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룬다라는 거는 사실 감정과 하나 된 상태에서 감정을 분리해서 보는 거. 내가 우울이다, 내가 불안이다가 아니라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 내 안에 우울감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분리해서 떨어뜨려 보면요. 다룰 만한 게 돼요. 다룰 만한 거. 근데 내가 불안인지 우울인지 분노인지 알지 못하면 이게 뭔지도 모른 채 그냥 후룩 자기의 취약성을 건드리는 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다루기 힘든 감정이 있다면 나는 어떨 때 뭐를 느낀다. 요거를 좀 자신의 패턴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린 왕자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겉으로는 불안일 수 있어요. 근데 모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아뱀이고 그 보아밤 안에 코끼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겉감정과 속감정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지만 사실 그 불안을 잘 들여다보면요. 또 다른 감정이 들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제 불안 안에 열등감이 숨어 있는 것처럼, 제 불안이 때로는 분노로 표현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라고 분노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 분노 안에는 우울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결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루기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과 그 감정 안에 속감정은 뭘까? 이거를 좀 탐색해 보면 한 덩어리였던 감정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분화가 되면서 하나하나 다루기 쉬운 것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감정, 겉감정 뒤에 숨겨진 속감정을 찾아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요.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데 그 우울감 밑에는 어마어마한 분노가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분노 작업을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분노 안에 슬픔이 또 어마어마하게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슬픔 밑에는 외로움 밑에는 또 다른 감정, 이렇게 정말 층위를 쭉 찾아갈 때 진짜 자신의 핵심 감정을 찾게 되죠. 뭐가 억눌려서 그거를 직면하기 어려워서 층층이 다른 감정으로 숨기고 있었는가. 근데 우리가 감정을 좀 분리해서 힘들게 하고 감정이 증폭되는 데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울한 마음이 딱 들었어요. 뭐가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울감이 딱 켜졌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울한 마음이 들 때는 우울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우울한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울한 마음, 그렇죠. 우울한 감정이죠. 내가 우울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데 막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 감정과 생각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은 감정을 증폭시키고 감정은 생각을 증폭시켜서 또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감정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생각도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행동을 변화시키는 걸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연쇄작용인데 사실은 제일 쉬운 건요. 행동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신체 감각을 알아차려서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가 정신과에 가면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해서 갔는데 그렇게 햇빛을 보고 운동을 하라고 할까요? 내가 햇빛 보고 운동할 줄 알았으면 정신과 안 갔죠. 그죠? 근데 왜 처방이 약 드시고요, 햇빛 보시고요, 운동하세요. 왜 하나만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만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몸을 움직인다라는 거. 근데 또 중증의 우울증을 느끼는 분들은 침대 밖으로, 이불 밖으로 나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제가 어른의 감정 수업이라는 제 책에서 세 챕터로 나눠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우리를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변화를 해본다면 뭐부터 변화를 하면 좋을까? 가장 쉬운 거는 행동이더라. 신체 감각. 그리고 나서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좀 바꿔보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많은 감정들, 우리가 다루기 힘든 감정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 감정의 습관인데 감정도 저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고 느낄 만한 감정을 느끼지만 그거를 우리가 느끼고 표현하는 거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습관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제 책의 프롤로그에 나오는 빨간 구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줄거리는 그렇죠. 뭐 빨간 구두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한 소녀가 빨간 구두를 여기 신고 계속 막 춤추고 빨간 구두 못 벗어서 나중에는 발목이 잘리고 어느 집에 하이눈으로 들어가서 사는 이야기죠. 근데 그 안데르센의 버전이 참 여러 가지인데요. 이 빨간 구두 이야기가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소녀가 빨간 구두에 집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것을 뺏겼을 때 억울하고 분하고 내 거 주세요라는 얘기를 못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의 욕구를 너무나 쉽게 포기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 빨간 구두를 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함께 사는 후원자 있는 할머니한테 사주세요 할 수도 있고, 자기 용돈을 모아가지고 좀 어떻게 구해볼 수도 있을 거고, 정당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검은 구두도 신고 빨간 구두도 신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부당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빨간 구두를 훔칩니다. 그게 이제 소녀가 놓쳤던 두 번째 기회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빨간 구두를 신었다 벗었다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또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빨간 구두를 신는 게 아니라 빨간 구두가 소녀를 소유해버리죠. 거다란 큰 결핍이 결국에는 이제 중독 현상으로까지 이루는데, 그때 그 소녀가 느꼈던 불안, 내가 이거를 얻지 못하면, 이거를 내가 갖지 못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은 그 불안, 그 불안에 의해서 소녀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참, 우리라고 좀 다른가? 우리는 이런 선택에서 좀 다르게 선택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번번이 많은 문 앞에서 어떤 문 하나를 열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선택을 할 때 자기가 반응하는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늘 열던 문을 열어요. 열던 문.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많이 여는 문은 어떤 문인 것 같으세요? 어떤 문을 제일 많이 열고 사세요? 방문? 어디를 제일 많이 여세요? 어딜까요? 저는 냉장고 문인 것 같아요. 그냥 일이 없어도 열고, 먹을 게 없는 걸 알고, 내 냉장고인데 냉장고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열어요. 어느 날 순간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일 없이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언제 냉장고 문을 여나 했더니 이제 뭔가 촉박한 마감에 시달릴 때, 긴장감을 풀어주는 행위를, 먹을 거를 찾든 마실 거를 찾든 과일을 꺼내든 이 열고 닫는 행위를 통해서 제가 뭔가를 해소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습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습관이 뭐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일단 두고 있습니다. 저는 두 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감정을 생각하면 하나는 정서적으로 폭발시키거나 하나는 감정 조절을 하거나. 근데 이거는요, 저는 습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여는 문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감정 폭발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내가 해냈네 라는, 이 문을 열었네 라는 거를 알면요, 굉장히 자신이 뿌듯해집니다. 자긍심이 생겨요.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지 못했던 거를 해냈거나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감정에 빠져 있다가 10번 그랬어도 한 번 감정을 조절해서 내가 해냈네 라는 생각이 들면요, 기록해 두시고 자신을 칭찬해 주시고 인지를 시켜주세요. 각인시키세요. 내가 참 잘했다. 그래서 이 각인을 시켜야 그게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우린 또 다음에 좋은 걸 선택합니다. 근데 그런 인상적인 순간을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요, 내 안에 남는 게 없이 다음에 또 선택의 기로에 서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감정 폭발하는 힘이 셀 때는 나도 모르게 감정을 폭발하는 문을 또 열게 되죠. 그런데 9번 중에서 한 번만 감정 조절하는 문을 내가 열었어 라고 스스로 인지하면요, 저 문을 자꾸 열고 싶어져요. 왜? 좋은 걸 아니까. 우리는 좋은 거를 선택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쁜 걸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지하는 거, 내가 성공한 감정 조절에 대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자라고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불안에 붙인 이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불안이 딱 떠오를 때마다 베이비라고 부르는데, 베이비 아니고 베이비라고 합니다. 애기야 이렇게 부르면요, 이상하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느꼈던 감정이 좀 다룰 만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애기는 이쁘잖아요. 사랑스럽고. 눈 마주치면 이렇게 막 너무너무 예쁘고. 그래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 특히 불안이나 내가 다루기 힘든 감정에 이름을, 내 애칭을 붙여주자. 그래서 저는 베이비라고 부르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불안이나 우울을 느낄 때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감정에 이름 붙이는 게 이제 제 책을 읽고 효과적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대요. 난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 근데 자기한테 힘이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두 친구의 이름이 공통적으로 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따숨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굉장히 따숩더라고요.
따숩잖아요, 그죠? 따숩다, 따숨이. 근데 귀엽더라고요. 불안이나 우울이 왔을 때, 아이고 따숨이 이렇게 붙여준다면 그게 덜 무서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감정에 압도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루기 힘들거나 내가 그 감정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될까봐 하는 마음 때문에 다루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룰 만한 걸로 바꿔주는 거,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좀 한결 내가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요. 자, 분노의 이름을 붙여본다면 어떤 이름을 좀 붙여보고 싶으세요? 다들 친하시잖아요, 분노랑. 어떤 이름을 붙이고 싶으세요? 말랑이? 아, 말랑이? 말랑이 좋네, 말랑이. 자, 분노가 까칠까칠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성난 막 그런 늑대처럼 나한테 몰려오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앞에서 말랑아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늑대가 개가 되지 않을까요? 늑대가 강아지로 변해서 꼬리를 막 흔들 것만 같은? 그래서 내가 그때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분노는 언제 가져지는 감정이냐면 내가 부당한 일을 겪었거나 내 욕구가 좌절됐을 때, 꺾이는 마음이 생길 때 분노가 생깁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래서 들어봐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욕구가 있었는데 그 욕구가 좌절되었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한결 좀 수월해진다. 결국 우리가 감정뿐만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움직이는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아래에 있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내면의 욕구예요.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지?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좌절이 되었지? 슬픔을 느껴요. 왜 슬프지? 뭐를 상실했지? 상실했을 때 우리는 좀 슬픔을 느끼거든요. 내가 사실은 뭔가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잃어버렸구나, 상실했구나. 그때 내가 좀 슬픔을 느끼면서 애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자주 우울감은 밖으로 나가야 할 분노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면으로 향했을 때 분노, 우울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우울감을 느끼는데 내가 어떤 욕구가 그 사람한테 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어이구 이 바보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우울해졌나?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내면의 욕구, 이 욕구를 좀 적절한 방식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채워주는 거. 이게 좀 건강하면요. 어떤 욕구가 있거나 어떤 감정을 느끼더라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빨간 구두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내면의 욕구가 있는데 좌절된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 스스로 아니면 내 욕구 자체를 내가 그냥 꺾어버릴 때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한 결핍감을 느끼고요. 굉장히 심각한 정도의 결핍은 우리 안에 트라우마를 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평생 그 트라우마, 그 결핍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노예가 되어서 따라가죠. 근데 바닷물을 아무리 들이마신들 목이 계속 마르잖아요. 다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이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제 자신을 잘 관찰해 보니까 언제 그러냐면 나한테 없는 거에 집중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싶은데 나한테 안 와. 이럴 때 좀 힘든 감정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환하는 건요. 나한테 없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초반에 이 광연애 때문에 느꼈던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말씀드렸잖아요. 제 무능력감 또는 어떤 열등감이 견뎌져서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텅 빈 홀에 나만 혼자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제가 무슨 흥행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무슨 부흥의 분위기로 막 저자강연회를 막 이렇게 흥행에 성공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숫자에 집착하고 많은 숫자, 적은 숫자에 제가 이렇게 눈이 멀어 있을 때는 마치 무슨 흥행을 시켜야 되는 사람처럼 없는 거에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 더. 이런 마음이 악귀처럼 생기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내어서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가 어떤 의문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풀기 위해 뭔가 내면의 욕구가 있죠. 그런 거를 통해서 책방으로 발걸음을 행해 주시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집중을 하고 그분들의 눈빛과 그분들의 얼굴들을 떠올렸을 때 제가 불안이 좀 사라지는 거 많이 그냥 거의 그냥 훅 그래서 오는 길이 전 되게 좋더라고요. 즐겁고. 제가 남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크게 긴장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는 불안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마이크를 잡으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딱 마이크를 딱 잡는 순간 불안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마주쳤을 때 뭐랄까 그래 니 어떻게 하나 보자 막 이런 왼수의 마음으로 보진 않잖아요. 응원하고 지지하고 환대받는 느낌.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어떤 감정 같은 것들, 그게 또 제 불안을 많이 낮춥니다. 이런 것들, 있는 것. 내가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게 있어. 있는 거에 집중했을 때 슬픔은 감사로 변하고 뭔가 불안은 안심으로 변하고 무기력감은 환대받는 또 기쁨으로 변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되는 게 실제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겪는 일이고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감정을 너무너무 다루기 힘든데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을 막 통제하면서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이 와도 내가 그거를 충분히 느끼고 다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다. 라는 거 그런 걸 하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감정을 좀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되냐면요. 감정을 해소하는 것과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감정을 해소하는 건 나의 책임이에요. 왜? 감정은 내 안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화가 나죠. 화가 나고 그다음에 또 화도 좀 가끔은 참지 못하고 좀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뒤돌아서서 반성은 하죠. 아, 내가 또 그랬네. 그런데 한 가지 구분을 점점 잘하게 된 건 있어요. 감정 표출. 내가 이제 혼자서라도 막 씩씩대면서 감정을 하고 그거를 누군가한테 전달을 할 때는 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위로 감정을 전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잘 다룬다라는 거는 감정을 참는다라던가 감정을 내 안에서 알아서 해결한다가 아니라 내가 다룰 수 있는 만큼 감정을 해소를 하고 나와 문제가 생긴 갈등을 일으킨 그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표현을 해야 되죠. 때로는 참기도 하지만 표현을 할 때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이라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5색까지 꽃이라고 한다면 꽃으로 막 갖다가 막 대가리를 막 이렇게 치진 않을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꽃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것처럼 예쁘게 줄 거잖아요. 감정을 전달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당신하고 있으면 참 좋아.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너랑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해.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 또는 가끔은 좀 가시가 있는 선인장을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좀 불편해. 상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죠. 내가 나의 불편함을 그냥 전달하는 거죠. 적절한 방식으로. 이랬을 때 대화가 되죠. 대화가 되죠. 소통이 되고. 근데 네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냥 다 같이 죽자는 얘기죠. 그래서 감정을 전달할 때는 조금 나의 소중한 거를 그 사람에게 전해준다 이런 마음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은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우리는 이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선택. 감정을 느끼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감정은 그냥 생겨요. 반응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감정을 느낀 후에 해소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거를 그 감정을 쥐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안에서 생기는 감정을 선택해서 느끼는 거는 아니에요. 감정을 선택해서 느낄 수 없어요. 그럼 제가 그거는 환자라고 했습니다. 예,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감정을 존중하는 거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거죠. 내 안에 이렇게 많은 감정이 있구나. 내 감정 부자구나.
그 다음에 또 감정을 수용하는 거는 나를 수용하는 겁니다. 자신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감정에 책임지는 일은 내 가치를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 화가 나가지고 꼭지가 막 돌겠는데 그거를 막 추스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꽃을 전해주는 것처럼 막 이게 하면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99번 실패해도 한 번 성공한다면 그게 저는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9번 실패한 거, 내가 못한 거, 안 한 게 아니라 그 한 번을 해냈다는 거, 있는 거. 가치를 높이는 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또 선택합니다. 예, 재밌어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 방식을 좀 해요. 내가 어떻게 감정과 반응 사이에서 새로운 거를 선택을 할까. 하나는 글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정해놓고요. 구체적으로 글 쓰는 시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분도 좋고요. 3분도 좋습니다. 10분, 20분 쉬지 않고 쓰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 짧게. 뭐 10초, 30초도 괜찮아요. 처음 할 때는. 근데 이제 3분이나 1분 정도 시간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풀고 싶은 감정, 그 감정에 얽혀 있는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면서 이제 좀 쓸 준비를 하는 거죠. 워밍업이 끝나면 호흡에 집중을 좀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호흡에 집중하는 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명상을 하시는 선생님께 아니 호흡 명상을 참 많이 하는데 왜 하필이면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걸까요? 여쭤봤더니 저는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숨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게 뭐 생기 뭐 삶에 뭐 이게 나왔는데 그분 대답이 되게 심플했어요. 제일 쉽잖아. 그래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숨 쉬는 건 누구나 하잖아. 제일 쉽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집중시킬 때 손가락을 튕기는 방법도 있고 다리를 까딱까딱 하는 방법도 있는데 숨 쉬는 건 진짜 쉽잖아요. 그래서 그 쉬운 거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쉬운 일을 하면서 집중하는 거죠. 내 호흡에 집중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명상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에 코끝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좀 집중을 합니다. 그럼 딱 집중 모드가 생기거든요. 그때 정해진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쓰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쓴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한다. 두 번째는 멈추지 않고 쓴다. 멈추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이제 글쓰기 교육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쓰는데도 문법이 제대로 맞나, 내가 글을 쓰는 게 맞나, 내 마음 내가 쓰는데도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죠. 그거를 좀 내려놓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받아 적는다. 접신 상태가 되는 거죠. 올라오는 대로 그냥 받아 적는다.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받아 적을 뿐. 손끝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건과 감정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요. 이 얘기는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때도 그냥 씁니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글쓰기의 묘미죠. 감정 다루는 글쓰기를 할 때 그냥 다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7번째는요. 최근에 제가 글쓰기 이런 걸 하면서 마지막에 최근에 덧붙인 한 줄이에요. 원래는 6번에서 끝났어요. 다 허용해라. 허용해라. 근데 이제 나중에 오랫동안 글쓰기 하면서 이제 감정 다루기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아쉬웠냐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풀어 헤쳐놨는데 보따리를 풀어 헤쳐는 놨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하나. 그래서 마지막에 차분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저도 해보니까 나중에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나 되게 위로가 필요했어. 사실은 나 되게 격려가 필요했어. 되게 유치하고 치졸하고 옹졸하지만 사실은 괜찮아, 잘했어. 이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다음에 나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말, 그게 뭐였을까? 한 문장으로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스틸리스라는 겁니다. 스틸리스를 영어로 찾아보면요. 고요함, 정적 이런 말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게 마음의 힘이죠, 사실은.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건데요. 요동하지 않는 마음, 동요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내면의 고요함을 조금 키워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감정을 조금씩 예전보다 잘 다루기 시작하면 생겨나는 힘이 바로 이거 같아요. 스틸리스. 이렇게 막 요동치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천천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뭐 요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 내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떨릴 때가 있잖아요. 아닌 척 할 때도 있고요. 근데 그게 겉과 속이 조금 많이 분리된 상태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조금 통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내면의 고요한 힘을 기르는 거, 호흡을 해도 좋고요.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도 좋고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서 다룰 만한 걸로 만든 다음에 글로 써봐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근육을 조금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단단한 지지 기반을 좀 만들어 보자. 우리가 감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우울만 있는 거 아니고요. 분노만 있는 거 아니고요. 뭐 슬픔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들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연대를 해서 우리를 떠받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안에는 기쁨도 있고요. 행복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고요. 쾌락도 있고요. 긍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좀 힘든 감정, 우울감, 분노 이런 걸 느껴도 긍정적인 감정에 우리를 같이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을 믿자. 우리 내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긍정적이고 우리를 응원해주는 내 또 다른 자신이 있습니다. 거대한 응원군을 우리는 이미 마음에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감정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탱할 수 있다. 하나가 손을 풀어도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왕이면 감정 하나보다는 다양한 감정을 골고루 느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음식도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만 먹으면 병나잖아요. 그죠? 골고루 먹은 거 죽는 것처럼 감정도 좀 골고루 느껴보자. 겁내지 말고. 이럴 때 이제 어떤 걸 알게 되냐면, 파도를 치는 바다를 이렇게 가보면요. 바다는 파도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나 파도가 바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감정도 이런 것 같아요. 감정은 나의 일부죠. 내 자체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크고 작은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그 감정은 나에게 속한 거지 그 감정이 100% 나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큰 존재고 그 감정을 능히 다룰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도에 흔들리되 바다의 전부가 파도가 아닌 것처럼 내가 감정에 좀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고 휩쓸리고 이럴 때가 있어도 다시 내가 힘을 갖고 내 감정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어른인 것 같아요. 모든 강의에서 제가 늘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한 이야기, 감정에 대한 이야기, 제가 아주 막 눈이 번쩍 들 정도로 새롭고 신박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해드린 이야기는 여러분도 이미 다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리마인드 한번 하자.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제가 책에서도 썼던 이야기, 어떤 주제 하나만 꼽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Follow your bliss.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이 한 말이죠. 제 삶의 모토이기도 한데요. 그냥 네 인생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뭐 지복을 따르라, 너의 은총을 따르라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너답게 살아라.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러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다울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나답게 사는 걸까? 또는 나다운 게 도대체 뭘까? 나다움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나다움이라는 게 뭘까? 어렵습니다. 쉽게 찾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쉽게 찾아지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탐색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과정이 바로 삶인 것 같아요. 그 알게 되는 과정, 알미라는 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인 것 같습니다. 결국 삶이라는 건 알미죠. 근데 뭘 알아야 될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사람인지, 이 감정이 나를 해치는지, 독이 되는지, 힘이 되는지, 또는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을 가지고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 자기 이해. 자기 이해가 되면요,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자기 이해, 자기 신뢰. 상담에서 참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되면 저희는 좀 성숙한 어른으로 살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자기다움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살아갈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가는, 내가 나답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경험해 보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모든 거를 포함한 말이 Follow Your Bliss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